서울의 가장 뜨거운 심장부, 밤낮 없이 빌딩 숲의 불빛이 꺼지지 않던 테헤란로에서 영주는 10년을 버텼다. 그녀는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아는 대기업의 최연소 팀장이었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연봉과 커리어를 쌓아 올린 이른바 성공한 직장인의 표본이었다. 하지만 화려한 명함 뒤에 숨겨진 영주의 속들은 무서운 속도로 사막화되고 있었다. 성공한 팀장이 골목 끝 서점으로 숨어버리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리시고 이어서 가볼까요?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구두 굽소리를 요란하게 울리며 출근하던 영주는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눈동자에는 생기가 없었고 입가엔 억지로 지어 보인 비즈니스용 미소가 경련처럼 머물러 있었다. 그 순간 영주의 머릿속에 이대로 가면 죽겠구나라는 문장이 섬광처럼 스쳤다. 사표를 던지고 나온 날 영주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짐을 쌌다. 그리고 도망치듯 흘러들어온 곳이 바로 이곳, 동네 이름조차 낯선 휴남동의 낡은 골목 끝자락이었다. 휴남동은 서울의 화려한 중심가에서 빗겨나 있었다. 높은 빌딩 대신 낮은 단층 주택들이 옹기종기 모여있고 골목마다 세월의 흔적이 묻은 화분들이 놓인 곳이었다. 영주는 이곳에 한 폐가 같은 건물을 개조해 서점을 차리기로 했다. 이름은 정직하게 휴남동 서점이라 지었다. 쉴휴 남영남. 지친 이들이 남쪽의 따뜻한 볕 아래서 쉬어가는 곳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었다. 아이고, 여기 진짜 서점을 낸다고. 이 구석진 데까지 누가 책을 사러 오겠어. 서점 문을 열기도 전부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영주를 찾아온 이가 바로 춘선이었다. 춘선은 서점 바로 옆 골목에서 춘선 내 수선집을 운영하는 이 동네의 터줏대감이었다. 뽀글뽀글한 파마머리에 늘 화사한 꽃무늬 앞치마를 두른 춘선은 이삿짐을 나르는 영주를 보자마자 찐 옥수수 2개를 검은 봉지에 담아 불쑥 내밀었다. 이거 묵으면서 해라. 서울서 온 새댁 같은데 이런 험한 일을 우째 혼자 다 하노. 춘선의 목소리는 서문시장의 활기와는 또 다른 나지막하면서도 단단한 정이 서려 있었다. 영주는 옥수수의 온기에 코끝이 찡해졌다. 대기업 팀장 시절 그녀에게 주어진 것은 성과를 압박하는 보고서와 차가운 커피뿐이었다. 누군가 대가 없이 건네는 따뜻한 곡물 한 알이 이토록 위로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서점 내부는 영주의 취향대로 채워졌다. 화려한 베스트셀러 순위표 대신 영주가 읽고 눈물 흘렸던 책,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길잡이가 되어주었던 문장들이 적힌 책들이 서가에 꽂혔다. 원목으로 된 커다란 탁자를 가운데 두고 창가에는 햇살이 잘 드는 1인용 소파를 배치했다. 책을 파는 곳이 아니라 책 속에 파묻혀 숨을 고르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오픈 첫 주 서점을 찾은 손님은 손에 꼽을 정도였다. 대부분은 춘선처럼 여기가 뭐 하는 데냐며 호기심에 기웃거리는 동네 어르신들이거나 길을 잃고 들어온 이들이었다. 영주는 텅 빈 서점 카운터에 앉아 창밖의 능소와 넝쿨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내가 정말 잘한 걸까? 도망쳐온 이곳이 또 다른 감옥이 되면 어떡하지? 불안이 엄습할 때마다 영주는 책장을 정리했다. 가나다 순이 아니라 마음의 결에 따라 분류했다. 위로가 필요한 밤에 읽는 시, 나를 용서하고 싶을 때 펼치는 소설,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에 에세이 같은 이름표를 붙였다. 그러던 어느 비오는 오후였다. 춘선이 비에 젖은 우산을 털며 서점 안으로 들어왔다. 그녀의 손에는 이번에도 수건으로 정성스럽게 감싼 찬압이 들려 있었다. 서점 쥔장, 밥은 묵었나? 비도 오고 해서 감자전을 좀 지졌는데 서점에 기름 냄새 풍기면 안 되나? 춘선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영주는 반사적으로 탁자를 치웠다. 아니에요, 춘선 이모. 들어오세요. 안 그래도 배가 좀 고팠거든요.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감자전의 고소한 냄새가 헌책 냄새와 섞여 묘한 안도감을 만들어냈다. 춘선은 서가를 쓱 훑어보더니 제목 하나를 소리내어 읽었다. 혼자 있고 싶은데 외로운 건 싫어. 아이고, 요즘 젊은 애들 마음이 딱 이렇다 안 하나? 우리 아들도 맨날지 방에서 안 나오면서 밥 먹을 때는 꼭 같이 먹자 하거든. 춘선의 투박한 공감이 영주의 마음속 빗장을 툭 건드렸다.
영주는 감자전을 씹으며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서울에서의 치열했던 삶, 번아웃, 그리고 이곳으로 도망치듯 온 사연까지. 춘선은 말없이 영주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더니 묵직한 손으로 영주의 손등을 툭툭 쳤다. 도망친 게 아니라 이정표를 새로 세운 거다. 사람이 가다 보면 길을 잃을 수도 있지. 그럴 때 잠깐 쉬어가라고 이 예쁜 서점을 차린 거 아이가. 나 같은 할매도 일에 들어와서 감자전 나눠 먹는데 딴 사람들은 오죽하겠나. 걱정 마라. 곧 북적북적해질 기다. 그날 밤 영주는 서점 불을 끄고 누워 춘선이 해준 말을 곱씹었다. 도망친 게 아니라 이정표를 새로 세운 것. 그 문장이 영주의 마음속 어두운 구석을 환하게 밝혔다. 서점은 여전히 고요했고 통장 잔고는 줄어들고 있었지만 영주는 처음으로 이곳이 자신의 진짜 집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영주는 서점 앞 칠판에 새로운 문구를 적었다. 휴남동 서점 오늘 정식으로 문을 엽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속도에 맞는 책 한 권이 여기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골목 끝에서 불어온 바람이 영주의 머리칼을 스치고 지나갔다. 춘선 내 수선집의 재봉틀 돌아가는 소리가 리듬감 있게 들려왔다. 이제 막 첫 페이지를 넘긴 영주의 새로운 소설 달빛 아래 휴남동 서점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 휴남동 서점의 문을 연 지 한 달째 영주는 깨달았다. 책만으로는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기에 무언가 부족하다는 것을. 골목 어귀까지 풍겨나가는 고소한 빵 굽는 냄새나 코끝을 간지럽히는 진한 커피 향 같은 것이 필요했다. 영주는 큰맘 먹고 서점 한 구석에 작은 바를 만들기로 했다. 거창한 카페는 아니더라도 책장을 넘기며 홀짝일 수 있는 따뜻한 온기 한 잔을 대접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계를 들여놓는 것과 맛있는 커피를 내리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였다. 영주가 야심차게 들여놓은 육중한 에스프레소 머신은 그녀의 서툰 손길에 응답하기는커녕 신경질적인 금속성, 소음과 함께 검은 구정물 같은 액체만 뱉어낼 뿐이었다. 하, 너도 내가 마음에 안 드니? 영주가 머신 앞에서 한숨을 내쉬고 있을 때 서점 유리문 너머로 쭈뼛거리며 들어오는 그림자가 있었다. 낡은 백팩을 메고 무릎이 살짝 늘어난 청바지를 입은 청년 민준이었다. 그는 서점 벽에 붙은 바리스타 구인 공고를 보고 찾아왔다고 했다. 민준의 첫인상은 서점의 정적과 닮아 있었다. 말수가 적고 눈매가 선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피로감이 고여 있었다. 그는 명문대 졸업장을 쥐고도 수백 번의 낙방을 경험한 취업준비생이었다. 세상이 요구하는 속도를 맞추려 전력 질주하다가 무릎이 꺾여버린 영주가 테헤란로에서 마주쳤던 수많은 후배들의 얼굴이 그에게서 겹쳐 보였다. 커피 내릴 줄 알아요? 영주의 질문에 민주는 말없이 머신 앞으로 다가갔다. 그의 손길이 닿자 신경질을 부리던 기계가 신기하게도 부드러운 가랑비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잠시 후 투명한 유리잔에 짙은 갈색의 크레마가 층을 이룬 에스프레소가 담겼다. 서점 안으로 처음 보는 우아한 향기가 스며들었다. 맛있네요. 민준 씨, 내일부터 바로 나올 수 있나요? 그렇게 민준은 휴남동 서점의 첫 직원이 되었다. 그는 서점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아 노트북으로 자기소개서를 쓰다가도 손님이 오면 조용히 일어나 커피를 내렸다. 민준이 내리는 커피는 영주가 마셔본 그 어떤 유명 브랜드의 커피보다 정직한 맛이 났다. 기교 부리지 않고 원두 본연의 맛을 묵묵히 뽑아내는 민준의 성격과 꼭 닮은 맛이었다. 커피 향이 골목으로 퍼져나가자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역시나 옆집 춘선이었다. 춘선은 재봉틀 소리를 잠시 멈추고 보라색 스카프를 목에 두른 채 서점으로 들어왔다. 아이고, 이게 무슨 냄새고. 우리 동네에 이래 고급진 냄새가 나다니. 휴남동이 출세했네. 출세했어. 춘선은 민준이 내준 카페라떼 한 잔을 받아들고는 감탄을 연발했다. 하얀 우유 거품 위에 그려진 작은 하트 모양을 보며 아이처럼 좋아하던 춘선은 민준의 길을 살려주려는 듯 목소리를 높였다. 이 총각 손이 보배네. 영주씨, 사람 잘 뽑았다. 이래 참한 총각이 커피를 말아주니 책이 술술 읽히겠어. 춘선의 칭찬에 민준의 창백했던 뺨이 살짝 붉어졌다.
누군가에게 쓸모있는 존재라는 피드백을 받아본 게 대체 얼마만인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 모양이었다. 춘선은 한술 더 떠 수선집 손님들에게 서점 홍보를 하기 시작했다. 우리 서점 총각이 내리는 커피 한번 묵어봐라. 죽은 입맛도 살아난다며 억척스럽게 사람들을 끌어모았다. 하지만 민주는 서점이 조금씩 활기를 띄어갈수록 오히려 더 깊은 생각에 잠기곤 했다. 영주는 카운터 너머로 민준을 관찰했다. 그는 쉬는 시간마다 서가에 꽂힌 경제학 서적이나 자기계발서가 아닌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는 낡은 시집이나 철학책을 뒤적였다. 어느 날 저녁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서점에 어스름이 깔렸을 때 민준이 영주에게 물었다. 사장님은 왜 그 좋은 회사를 그만두고 이런 조용한 곳에 서점을 차리셨어요? 솔직히 불안하지 않으세요? 영주는 머신을 닦던 수건을 내려놓고 민준을 마주 보았다. 민준의 눈에는 미래에 대한 공포와 현재에 대한 회의감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불안하죠. 매일 아침 눈 뜰 때마다 내가 미친 짓을 한 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민준 씨 테헤란로에 있을 땐 불안할 틈조차 없었어요. 내 감정이 어떤지 들여다볼 시간도 없이 밀려갔거든요. 지금은 불안하면 불안한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내 마음을 마주할 수 있어서 좋아요. 영주는 민준이 읽고 있던 책을 가리키며 덧붙였다. 커피를 내릴 때 민준 씨 표정 본 적 있어요? 그땐 세상 누구보다 평온해 보여요. 취업 준비하는 서류 속의 민준 씨 말고 지금 이 순간 커피 향 속에 있는 민준 씨가 진짜 아닐까요? 민준은 대답 대신 고개를 숙여 에스프레소 머신에 반짝이는 금속 표면을 닦았다. 머신 안에서 뜨거운 증기가 피식하고 새어나왔다. 그것은 마치 민준의 가슴 속에 꽉 차 있던 압박감이 조금씩 빠져나가는 소리처럼 들렸다. 서점 밖 골목에는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춘선네 수선집의 불빛도 여전히 환했다. 휴남동 서점은 이제 책과 커피, 그리고 저마다의 속도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모여드는 정거장이 되어가고 있었다. 영주는 서점 문을 잠그며 민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오늘 고생 많았어요. 내일은 민준 씨가 좋아하는 원두로 브루잉 커피 한번 내려봐요. 내가 첫 손님 할게요. 민준이 처음으로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의 웃음은 휴남동의 밤 공기처럼 선선하고 맑았다. 에스프레소 머신의 날카로운 한숨 소리가 잦아든 자리에 이제는 사람들의 낮은 대화와 은은한 원두 향이 켜켜이 쌓여가고 있었다. 영주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밤하늘의 뜬 달을 보며 생각했다. 어쩌면 도망쳐온 곳이 아니라 처음으로 제대로 마주 선 곳일지도 모른다고. 휴남동의 밤은 그렇게 책장 넘어가는 소리와 함께 깊어갔다. 휴남동 서점의 서가에는 영주가 고심 끝에 고른 책들이 빼곡했다. 하지만 그 책들이 모두 주인을 찾아가는 것은 아니었다. 어떤 책은 들어온 날 바로 팔려나가기도 했지만 어떤 책은 몇 달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먼지만 뽀얗게 뒤집어 쓰고 있었다. 영주는 아침마다 먼지털이로 그 책들을 쓸어내며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마치 아무도 봐주지 않는 무대 위에서 혼자 독백을 이어가는 무명 배우를 보는 기분이었다. 영주 씨, 저 구석탱이에 있는 책은 와 저래 두껍노? 베고 자면 딱 좋겠네. 수선집 일을 잠시 쉬러 온 춘선이 서가 구석에 꽂힌 두툼한 고전 소설을 가리키며 농담을 던졌다. 춘선은 서점의 가장 열렬한 방문객이었지만 사실 독서가와는 거리가 멀었다. 그녀에게 책은 글자가 너무 많아 눈이 침침해지는 물건일 뿐이었다. 하지만 춘선은 매일 서점에 들러 영주와 민준의 안부를 묻고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서가 사이를 산책하듯 거닐었다. 이모, 그건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책이에요. 어렵긴 해도 읽다 보면 사람 마음속에 천사랑 악마가 같이 산다는 걸 알게 해주는 책이죠. 영주의 설명에 춘선은 혀를 내둘렀다. 에이고, 내 마음속에는 시장통 닭집 아지매랑 싸우는 악마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런 걸 우째 다 읽노. 영주 씨는 참 대단하다. 춘선은 서가를 훑어보다가 유독 표지가 낡고 빛바랜 책 한 권 앞에 멈춰 섰다. 영주가 서점을 열기 전부터 소중히 간직해온, 이제는 절판되어 구하기 힘든 오래된 수필집이었다. 이 책은 와 이래 낡았노? 누가 읽다 버린 거 아이가? 영주는 웃으며 다가갔다.
그건 제가 대학생 때부터 수백 번도 넘게 읽은 책이에요. 마음이 힘들 때마다 아무 페이지나 펼쳐서 읽으면 꼭 저한테 해주는 말 같아서요. 팔려고 내놓은 건 아닌데 그냥 누군가 이 책의 온기를 알아봐 줬으면 해서 꽂아뒀어요. 춘선은 영주의 말을 듣더니 돋보기를 고쳐 쓰고 책등을 유심히 살폈다. 그리고는 투박한 손으로 책 표지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다. 읽지 않아도 전해지는 말이 있네. 영주 씨 손때가 일에 묻은 거 보니 이 책도 참 고생 많았겠다. 주인이 울 때 같이 울어주고 웃을 때 같이 웃어준 거 아이가. 그날 오후 서점에는 낯선 손님 한 명이 찾아왔다. 짙은 남색 코트를 입고 서류 가방을 든 중년 남성이었다. 그는 한참 동안 서가 사이를 서성이다가 결국 아무 책도 고르지 못한 채 카페 바바에 앉아 민준이 내린 커피만 홀짝였다. 그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눈동자에는 테헤랄로 시절의 영주가 가졌던 것과 비슷한 깊은 허무가 서려 있었다. 영주는 그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 춘선이 아까 만졌던 그 낡은 수필집을 건넸다. 무슨 책을 읽어야 할지 모를 때 가끔은 책이 저를 고르기도 하더라고요. 이 책은 제가 가장 아끼는 건데 잠시 빌려드릴 테니 여기서 편하게 읽어보시겠어요? 남자는 의아한 표정으로 책을 받았다. 낡은 종이 냄새와 영주의 시간이 묻은 책장이 조용히 넘어갔다. 1시간쯤 지났을까 남자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굳게 닫혀있던 입술이 살짝 떨리더니 이내 깊은 숨을 내뱉었다. 사장님, 이 문장이요. 우리는 모두 도망친 곳에서도 다시 뿌리를 내릴 수 있다는 말이 꼭 저한테 하는 소리 같네요. 남자는 그 자리에 앉아 해가 질 때까지 책을 읽었다. 그는 나가는 길에 서가에 꽂힌 다른 책 3권을 골라 계산했다. 영주가 건넨 낡은 책이 그에게 다른 책들을 읽어볼 용기를 준 셈이었다. 영주는 손님이 떠난 자리를 정리하며 민준에게 물었다. 민준 씨는 읽지 않은 책들이 무슨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민준은 머그컵을 닦으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기다리고 있어라고 말하는 거 아닐까요? 주인이 나타날 때까지 자기를 제대로 읽어줄 마음이 올 때까지 묵묵히 기다리는 거죠. 저 머신처럼요. 그때 퇴근하던 춘선이 서점 문을 빼꼼히 열고 머리를 들이밀었다. 영주 씨, 아까 그 손님 나가는 거 봤다. 얼굴이 아까보다 훨씬 환해졌대? 역시 휴남동 서점 쥔장 솜씨가 보통 아이라니까. 책도 약처럼 처방해주는 기가. 춘선의 너스레에 영주와 민주는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다. 춘선은 자기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종이 한 장을 꺼내 영주에게 건넸다. 거기에는 비뚤비뚤한 글씨로 동화책이라고 적혀 있었다. 우리 손주가 이제 한글 떼기 시작했는데 할매가 서점 옆집 살면서 책 한 권 안 사주면 쓰겠나. 영주 씨가 우리 손주한테 딱 맞는 놈으로 하나 골라줘봐라. 이번엔 내도 돈 내고 진짜 손님 할란다. 영주는 춘선의 손을 꼭 잡았다. 춘선이 고른 것은 읽지 않은 책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었다. 서점은 이제 단순히 종이 뭉치를 파는 공간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문장을 다리 삼아 건너가는 통로가 되어가고 있었다. 밤이 깊어 서점 불을 끌 때 영주는 서가 구석의 낡은 수필집을 제자리에 꽂아두었다. 오늘은 그 책이 누군가의 무너진 마음을 단단히 붙잡아 주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찼다. 고마워, 오늘 고생 많았어. 영주는 책장에게 인사를 건넸다. 서점 밖 휴남동 골목에는 달빛이 내려앉아 있었다. 춘선네 수선집 간판은 꺼져 있었지만 영주의 마음속에는 춘선이 건넨 따뜻한 온기가 여전히 등불처럼 켜져 있었다. 읽지 않은 책들이 건네는 말은 결국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다정한 위로였다. 휴남동 서점의 오후는 유독 느리게 흘렀다. 통창을 통해 들어온 햇살이 원목 탁자 위를 가로질러 민준이 닦아놓은 머그컵 표면에 머물 때면 서점 안은 세상의 소음이 차단된 거대한 잠수함처럼 고요해졌다. 영주는 이 정적을 사랑했다. 누군가 책장을 넘기는 스르륵 소리, 민준이 조심스레 커피 가루를 다지는 툭툭 소리, 그리고 가끔 들려오는 길고양이의 가느다란 울음소리까지. 이 모든 것은 소음이 아니라 휴남동 서점만이 연주하는 하나의 교향곡이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정적을 깨트리는 것은 뜻밖에도 서점 안의 음악이었다.
영주는 손님들이 편안하게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나지막한 클래식이나 재즈를 틀어두곤 했지만 어떤 곡은 오히려 독서의 흐름을 방해하기도 했다. 사장님, 음악이 너무 슬픈 거 아니에요? 책 읽다가 눈물 날 뻔했어요. 단골 손님이 건넨 농담 섞인 한마디에 영주는 고민에 빠졌다. 서점이라는 공간에 가장 잘 어울리는 소리는 무엇일까? 그때 구원투수처럼 나타난 이가 역시나 옆집 춘선이었다. 춘선은 한 손에 갓 쪄낸 옥수수를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 하나를 들고 서점 문을 밀고 들어왔다. 영주 씨, 이거 함 들어볼래? 우리 집 양반이 젊었을 때 나한테 선물한 건데 요새 유행하는 노래보다 훨씬 마음이 편해지더라고. 춘선이 건넨 테헤랄로 시절에는 상상도 못했을 낡은 테이프에는 자연의 소리, 마이너스 숲속의 아침이라고 비뚤비뚤하게 적혀 있었다. 영주가 반신반의하며 카세트에 테이프를 넣자 서점 안은 순식간에 물 흐르는 소리와 산새 소리로 가득 찼다. 어머 이모, 이거 진짜 좋네요. 서점이 아니라 진짜 숲속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춘선은 옥수수 껍질을 까며 넉살 좋게 웃었다. 그자? 책 읽는 게 원래 마음의 숲을 산책하는 거 아이가. 새소리 좀 들려야 산책할 맛이 나지. 이 노래 틀어놓으면 손님들도 마음이 보들보들해질 기다. 춘선의 말은 적중했다. 새소리와 물소리가 잔잔하게 흐르자 서점 안의 정적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다. 오히려 손님들은 그 소리 덕분에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더 깊이 책 속으로 빠져들었다. 정적은 비어있는 상태가 아니라 적당한 소리로 채워졌을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임을 영주는 춘선을 통해 배웠다. 그날 저녁 서점 폐점 시간을 앞두고 민준이 카운터 뒤에서 조심스럽게 헤드폰을 벗었다. 그는 쉬는 시간마다 음악을 듣곤 했는데 영주는 그가 어떤 음악을 듣는지 늘 궁금했다. 민준 씨는 어떤 음악 들어요? 아까 보니까 되게 집중하던데. 민준은 쑥스러운 듯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주었다. 거기에는 화려한 대중가요가 아닌 직접 녹음한 듯한 파일들이 가득했다. 아, 사실 저 취미로 ASMR 녹음하거든요. 이건 비 오는 날 창가에 떨어지는 빗소리고 이건 연필로 종이에 글씨 쓰는 소리예요. 세상이 너무 시끄러울 때 이런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좀 차분해지더라고요. 영주는 민준이 건넨 헤드폰을 귀에 댔다. 사각사각 연필 끝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귓가를 간지럽혔다. 그 소리는 민준이 그동안 세상의 속도를 맞추려 애쓰며 내뱉지 못했던 수많은 고백처럼 들렸다. 민준 씨, 우리 서점에서 이 소리들 틀어볼까요? 민준 씨가 녹음한 소리들로요. 민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제 소리를요?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그냥 잡음이라고 생각하면 어떡해요? 아니요. 이건 잡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가장 절실한 위로가 될 거예요. 우리 서점이 휴남동인 이유가 바로 이런 소소한 쉼표를 찍어주기 위해서니까요. 다음 날부터 휴남동 서점에는 민준이 만든 서점의 소리가 흐르기 시작했다. 에스프레소 머신에서 김이 빠지는 소리, 책장이 넘어가는 소리, 그리고 창밖 능수와 잎이 바람에 부대끼는 소리까지. 손님들은 그 소리들에 귀를 기울이며 미소 지었다. 춘선은 수선집 재봉틀을 돌리다가도 서점에서 흘러나오는 평화로운 소리에 맞춰 발판을 밟았다. 영주 씨, 저 소리 들으니까 내 재봉틀 소리도 꼭 음악 같네. 사람 사는 소리가 이렇게 예쁜 줄 내 평생 처음 알았다. 정적 속에 흐르는 음악은 거창한 교향곡이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일상의 소리들이었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주는 다정한 마음이었다. 영주는 서점 문을 잠그기 전 잠시 불을 끄고 민준이 녹음한 휴남동의 밤소리를 들었다. 멀리서 들려오는 막차버스의 엔진 소리와 동네 강아지의 짖는 소리가 묘하게 어우러졌다. 오늘도 잘 견뎠어. 내일도 우리만의 속도로 걸어가자. 서점 안의 정적이 영주에게 속삭이는 것 같았다. 춘선네 수선집에서 흘러나오는 은은한 불빛이 서점 유리창에 부딪혀 부드러운 잔상을 남겼다. 휴남동의 밤은 그렇게 가장 낮은 목소리의 음악과 함께 깊어가고 있었다. 휴남동 서점의 오후 2시는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정지 화면 같았다. 햇살은 민준이 닦아놓은 유리창을 통과해 서가 구석구석에 내려앉았고 먼지조차 게으르게 유영하는 시간.
그 정적을 깨트린 것은 서점 문에 달린 작은 종소리가 아니라 밖에서 들려오는 춘선의 우렁찬 목소리였다. 아이고 이 양반아. 거기는 서점이지 잠자는 데가 아니라니까. 와 자꾸 남의 영업장 앞에서 고개를 꾸벅거리고 있노? 영주와 민준이 놀라 내다보니 서점 앞 벤치에 웬 남자가 넝마주이 같은 차림으로 걸터 앉아 있었다. 헝클어진 머리에 며칠은 깎지 않은 듯한 수염, 그리고 무릎이 튀어나온 회색 트레이닝 바지. 그는 춘선의 호통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눈을 반쯤 감은 채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이모 무슨 일이에요? 영주가 뛰어나가자 춘선이 씩씩거리며 남자를 가리켰다. 영주씨, 이 총각 좀 봐라. 아까부터 우리 수선집 앞에 서 있다가 이제는 서점 벤치에 딱 붙어서 움직이질 않네. 내 보기엔 어디 아픈 거 아이면 노숙자 같은데 경찰이라도 불러야 하는 거 아이가? 남자는 그제야 초점 없는 눈을 돌려 영주와 춘선을 번갈아 보았다. 그리고는 갈라진 목소리로 나직하게 은조렸다. 노숙자라니요. 저 글 쓰는 사람입니다. 승우라고 합니다. 춘선은 코방귀를 뀌었다. 글 쓰는 사람? 내 참, 글 쓰는 사람이 와 서점 밖에서 이러고 있노. 안으로 들어가서 책을 보든지 커피를 묵든지 해야지. 남의 집 대문 앞에서 귀신마냥 서 있으면 웃자노. 승우라고 자신을 소개한 남자는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그의 손에는 낡은 노트 한 권과 잉크가 다 말라가는 만년필 한 자루가 들려 있었다. 서점 안이 너무 깨끗해서요. 제가 들어가면 제 머릿속에 꽉 찬 쓰레기 같은 문장들이 그 깨끗한 서가를 더럽힐 것 같아서 차마 발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춘선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영주를 돌아보았다. 영주씨, 이 총각 말이 더 이상타. 문장이 쓰레기라니 그게 무슨 소리고. 글쟁이가 글이 안 써지면 고마 때려치우고 수선이나 배우든지 해야지. 영주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이 남자는 지금 번아웃보다 더 깊은 창작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중이라는 것을. 영주는 춘선의 팔을 부드럽게 잡으며 미소 지었다. 이모, 제가 잘 챙길게요. 아마 요즘 글이 잘 안 풀려서 마음고생 중이신가 봐요. 민준씨, 승우 작가님 안으로 모시고 따뜻한 차 한 잔 내드려요. 춘선은 여전히 미심쩍은 눈초리로 승우를 훑어보더니 주머니에서 사탕 하나를 꺼내 그의 손에 툭 던져주었다. 작가인지 뭔지 몰라도 사람이 묵어야 머리가 돌아가는 법이다. 이거 묵고 정신 차려라. 글 안 써진다고 청승 떨지 말고. 승우는 얼떨결에 받은 사탕을 쥐고 서점 안으로 끌려가듯 들어왔다. 민준이 내준 향긋한 캐모마일 차. 김이 그의 얼굴을 적시자 빳빳하게 굳어있던 승우의 어깨가 조금씩 내려앉았다. 죄송합니다. 휴남동 서점이 그렇게 조용하고 다정하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는데 입구에서부터 소란을 피웠네요. 승우는 베스트셀러 소설을 2권이나 낸 촉망받는 작가였다. 하지만 세 번째 작품을 준비하던 중 더 이상 쓸 말이 없다는 공포에 갇혀버렸다. 수만 명의 독자가 그의 다음 문장을 기다리고 있다는 압박감은 그를 골방에 가두었고 결국 그는 노트북을 던져버리고 무작정 길을 걷다 이곳 휴남동까지 흘러들어온 것이었다. 서점 안은 더럽혀지지 않아요, 승우 씨. 오히려 수많은 문장이 당신의 문장을 기다리고 있을걸요. 쉬었다 가세요. 아무것도 안 써도 괜찮으니까요. 영주의 말에 승우는 처음으로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서점 안에는 민준이 만든 연필로 종이에 글씨 쓰는 소리 ASMR이 잔잔하게 흐르고 있었다. 승우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눈을 감았다. 오후 내내 승우는 서점 구석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 글을 쓰지도 책을 읽지도 않았다. 그저 멍하니 창밖을 보거나 졸기도 했다. 그러다 문득 고개를 들면 유리창 너머로 수선집 손님들과 수다를 떨며 환하게 웃는 춘선의 모습이 보였다. 저녁 무렵 춘선이 퇴근하며 다시 서점에 들렀다. 이번에는 검은 봉지에 잘 익은 홍시 2알이 들어있었다. 춘선은 승우의 탁자 위에 홍시를 툭 내려놓았다. 작가 총각 아직도 그러고 있나? 이거 묵어라. 속이 달달해야 좋은 글도 나오는 법이지. 내일도 올기가? 승우는 춘선이 건넨 홍시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내일도 오고 싶습니다.
이 서점도 좋지만 저기 수선집 이모님이 저한테 소리 지르는 소리가 꼭 제 머릿속 꽉 막힌 하수구를 뚫어주는 것 같아서요. 춘선은 별 미친 소리를 다 듣겠네 라며 호탕하게 웃고는 서점을 나갔다. 승우는 처음으로 펜을 들었다. 그리고 며칠째 백지였던 노트 첫 장에 한 문장을 적었다. 휴남동 골목 끝에는 재봉틀 소리로 문장을 수선해주는 여자가 산다. 영주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다. 쓰지 못하는 작가의 오후는 그렇게 홍시의 달콤함과 춘선의 투박한 응원 속에 저물어가고 있었다. 서점은 이제 책을 파는 곳을 넘어 누군가의 멈춰버린 시계를 다시 돌려주는 마법 같은 공간이 되어가고 있었다. 밤이 깊어 서점 문을 잠글 때 민준이 영주에게 물었다. 작가님, 내일은 글 쓰실까요? 영주는 창가에 놓인 빈 찻잔을 치우며 대답했다. 글쎄요. 글을 안 써도 상관없어요. 승우 씨가 오늘 여기서 마음껏 숨을 쉬었다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휴남동의 밤 공기는 여전히 선선했고 서점 유리창에 비친 달빛은 오늘따라 유난히 포근했다. 승우가 남기고 간 문장 한 줄이 서점의 공기 속에 녹아들어 내일 찾아올 또 다른 상처 입은 영혼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휴남동 서점의 유리창에 독서 모임 모집이라는 서툰 글씨의 안내문이 붙은 건 서점 문을 연 지 석 달째 되던 날이었다. 영주는 거창한 토론을 기대한 건 아니었다. 그저 각자 읽은 책 속에서 마음에 남은 문장 하나씩을 꺼내놓고 그 문장이 왜 자신의 마음을 건드렸는지 나직하게 이야기 나누는 자리를 꿈꿨다. 영주씨, 독서 모임이라니. 나 같은 할매도 껴주나? 글자만 보면 눈이 뱅글뱅글 도는데 남들이 읽어주는 건 잘 들을 자신 있다. 춘선이 수선집 앞치마를 털며 서점으로 들이닥쳤다. 그녀는 이번에도 빈손이 아니었다. 독서 모임 하는 사람들 입이 심심하면 안 된다며 갓 구운 감자 2바구니를 들고 왔다. 영주는 웃으며 춘선의 자리를 제일 상석에 마련했다. 모임날 저녁 서점 중앙의 큰 원목 탁자 주위로 대여섯 명의 사람이 모였다. 번아웃에서 조금씩 회복 중인 서점 주인 영주, 커피 향 속에 숨어 지내던 취업 준비생 민준, 슬럼프를 겪고 있는 작가 승우, 그리고 동네의 활력소 춘선. 여기에 근처 고등학교 국어교사와 아이를 키우며 정체성을 고민하던 젊은 엄마까지 합류했다. 자, 오늘은 각자 가져오신 책에서 지금 내 마음을 가장 잘 나타내는 문장 하나씩만 읽어볼까요? 영주의 제안에 잠시 정적이 흘렀다. 서점 안에는 민준이 내린 고소한 원두 향과 춘선이 가져온 감자의 구수한 냄새가 묘하게 어우러졌다. 가장 먼저 입을 뗀 것은 뜻밖에도 승우였다. 그는 며칠째 품고 다니던 낡은 시집 한 권을 펼쳤다. 저는 이 문장을 가져왔습니다. 나무는 자기를 봐주는 사람을 위해 잎을 틔우지 않는다. 그저 존재할 뿐이다. 사실 저는 독자들이 저를 어떻게 볼까 무서워서 한 문장도 못 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시를 읽고 생각했어요. 그냥 저로 존재하며 글을 써도 되겠구나 하고요. 승우의 고백에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민준은 자신이 필사하던 노트를 펼쳤다. 저는 길을 잃는다는 것은 곧 길을 찾아가는 과정이다라는 문장을 골랐어요. 매일 낙방 소식만 들릴 때는 제가 길을 완전히 잃어버린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 서점에서 커피를 내리다 보니 이 길도 제가 찾아가야 할 수많은 길 중 하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어질수록 서점 안의 공기는 따뜻한 수프처럼 걸쭉해졌다. 저마다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아픔과 희망이 문장이라는 다리를 건너 서로에게 닿고 있었다. 드디어 춘선의 차례가 왔다. 춘선은 돋보기를 고쳐 쓰고 영주가 추천해준 그림책 한 권을 조심스럽게 펼쳤다. 글자보다 그림이 더 많은 책이었지만 춘선은 그 속에 적힌 짧은 한 줄을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천천히 읽어내려갔다. 이거 보레이. 오늘 하루도 수고한 당신에게 달빛 한 조각을 선물합니다. 내는 이 문장이 참 좋다. 하루 종일 재봉틀 돌리고 나면 어깨도 결리고 눈도 침침한데 밤에 집에 갈 때 달을 보면 꼭 누가 나한테 고생했다고 토닥여주는 것 같거든. 영주 씨가 이 책 보여줬을 때 내 인생이 꼭 이 달빛 같아서 눈물이 찔끔 났다. 춘선의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낭독의 모임 자리는 숙연해졌다.
잘 닦인 지식이나 화려한 수식어보다 삶의 현장에서 길어올린 춘선의 한마디가 사람들의 심장을 더 깊게 파고들었다. 젊은 엄마 손님은 춘선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독서 모임은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겨 끝이 났다. 사람들은 남은 감자를 하나씩 손에 들고 각자의 마음의 밑줄을 그은 채 서점을 나섰다. 영주 씨, 책이라는 게 참 신기하다. 종이 뭉치인 줄 알았는데 사람 마음을 이렇게 열어젖히네. 내 오늘 밤에는 잠이 참 잘 올 것 같다. 춘선은 수선집 문을 잠그며 서점 유리창 너머로 손을 흔들었다. 영주와 민주는 뒷정리를 하며 남은 문장들을 음미했다. 영주는 서점 일지에 오늘 나온 문장들을 하나하나 기록했다. 그것은 책의 목차가 아니라 휴남동 서점에 모인 사람들의 마음의 목차였다. 민준 씨, 오늘 느꼈어요. 우리 서점은 책을 파는 곳이 아니라 마음을 파는 곳이라는 걸요. 영주의 말에 민준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럼 전 커피를 파는 게 아니라 휴식을 파는 거겠네요. 내일은 더 맛있는 휴식을 준비해야겠어요. 밤이 깊어 서점 불을 끌 때 영주는 서가 사이를 천천히 걸었다. 책장 곳곳에 손님들이 남긴 보이지 않는 밑줄들이 반짝이는 것 같았다. 춘선이 읽어준 달빛 한 조각이 서점 창가에 내려앉아 밤 공기를 어루만지고 있었다. 휴남동 서점의 독서 모임은 그렇게 사람들의 상처 위에 연고를 발라주듯 따뜻하게 마무리되었다. 밑줄 긋는 마음들이 모여 만든 이 작고 소중한 연대는 내일 또 누군가의 고단한 삶을 지탱해줄 단단한 기둥이 될 터였다. 휴남동 서점의 앞마당은 영주의 정성이 깃든 작은 도피처였다. 큰 길가에선 보이지 않는 건물과 건물 사이에 숨겨진 한 뼘 남짓한 땅이었지만 그곳엔 사계절의 속도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영주가 서점을 열며 가장 먼저 한 일은 시멘트 바닥을 걷어내고 흙을 채운 뒤 계절마다 피어날 꽃씨를 뿌리는 일이었다. 영주 씨, 이 꽃은 이름이 뭐고? 생긴 건 꼭 계란 프라이처럼 생겼네. 춘선이 수선집 앞치마를 털며 마당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시선이 머문 곳엔 하얀 꽃잎에 노란 수술이 선명한 개망초가 무리지어 피어 있었다. 영주는 웃으며 대답했다. 이모, 이건 개망초예요. 사실 제가 심은 게 아니라 바람 타고 날아온 이름 없는 꽃인데 기특하게도 제일 먼저 꽃을 피웠더라고요. 춘선은 쭈그리고 앉아 꽃잎을 살며시 만져보았다. 이름이 없긴 와 없노. 우리가 부르면 그게 이름이지. 내 보기엔 서점 앞마당 씩씩이라고 부르면 딱 좋겠다. 발표도 안 죽고 이래 예쁘게 피었으니 말이다. 춘선의 말대로 그 꽃은 씩씩했다. 사람들의 발길에 치이고 가뭄이 들어도 다음 날 아침이면 어김없이 고개를 쳐들고 햇살을 반겼다. 영주는 그 꽃을 보며 자신의 서점을 떠올렸다. 화려한 장미처럼 눈에 띄진 않지만 골목 끝자락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소박한 생명력. 그것이 휴남동 서점이 가져야 할 성정 같았다. 마당의 주인은 꽃들만이 아니었다. 서점이 자리를 잡으면서 가장 먼저 단골이 된 것은 인간이 아닌 길고양이 한 마리였다. 털 색깔이 치즈처럼 노란 녀석은 언제부턴가 서점 테라스 밑에 자리를 잡았다. 사장님, 저 녀석 이름을 치즈라고 지어주는 건 어떨까요? 맨날 에스프레소 머신 소리만 들리면 귀를 쫑긋거려요. 민준이 고양이용 간식을 챙겨주며 제안했다. 하지만 그 이름을 지어주기 무섭게 춘선이 제동을 걸었다. 치즈가 뭐고 이름이 너무 서양식 아이가. 이 녀석은 딱 봐도 노랭이구만. 노랭아 일로 온나. 춘선이 부르는 소리에 고양이는 기침하듯 야앙 소리를 내며 다가왔다. 결국 녀석은 영주에겐 루나, 민준에겐 치즈, 춘선에겐 노랭이라는 세 개의 이름을 가진 서점의 마스코트가 되었다. 이름은 달랐지만 녀석을 아끼는 마음은 하나였다. 그러던 어느 날 서점 앞마당에 작은 변화가 생겼다. 영주가 심지 않은 낯선 화분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보랏빛 라벤더부터 앙증맞은 다육식물까지 누구의 선물인지 적힌 쪽지도 없이 아침이면 서점 대문 앞에 조용히 놓여 있었다. 민준 씨, 혹시 이거 누가 두고 가는지 봤어요? 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저도 아침에 출근하면 늘 저기 있더라고요. 꼭 키다리 아저씨가 다녀간 것 같아요.
범인은 의외의 장소에서 밝혀졌다. 수선집에서 손님들의 바지 밑단을 줄이던 춘선이 넌지시 귀띔해 주었다. 영주씨, 저번에 독서 모임 왔던 그 젊은 엄마 있지? 그 집 애기 아빠가 꽃집 한다 안 하나? 고맙다고 슬쩍 두고 가는 모양이대. 그리고 저기 끝집 할매도 집에서 키우던 다육이 자구가 하도 많이 나와서 영주씨 서점 예쁘라고 갖다 놨다 카더라. 영주는 가슴 한구석이 몽글몽글해졌다. 이름 없는 꽃들이 바람을 타고 날아와 마당을 채웠듯 이름 없는 다정함들이 서점 문턱을 넘어 모여들고 있었다. 서점은 이제 영주 혼자 가꾸는 공간이 아니었다. 휴남동 주민들이 각자의 마음 한 조각씩을 떼어와 함께 가꾸는 공동의 정원이 되어가고 있었다. 오후가 되자 소설가 승우가 마당 벤치에 자리를 잡았다. 그는 요즘 서점 안보다 마당에서 글을 쓰는 시간이 길어졌다. 무릎 위에는 노랭이 혹은 치즈가 낮잠을 자고 있었고 승우의 펜 끝은 이름 없는 꽃들을 스케치하듯 바삐 움직였다. 작가님, 오늘 글은 좀 써지나요? 영주가 건넨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승우가 답했다. 네. 예전엔 거창한 주제를 찾으려 애썼는데 요즘은 이 마당을 지나가는 바람, 소리나 이름 모를 꽃들이 흔들리는 모습만 봐도 문장이 줄을 서네요. 춘선 이모가 말한 서점 앞마당 씩씩이에 대한 에세이를 한 편 썼어요. 승우의 얼굴에선 예전의 그 처절한 슬럼프의 그림자가 걷히고 있었다. 마당의 작은 생명들이 건네는 위로가 전직 대기업 팀장의 번아웃도 작가의 절망도 소리 없이 치유하고 있었다. 해질녘 춘선이 수선집 문을 닫고 마당으로 들어와 꽃에 물을 주었다. 영주씨, 꽃이 참 예쁘다. 이름이 없으면 어때? 이렇게 보고만 있어도 좋은데. 우리네 인생도 이름 석자보다 이렇게 꽃 피우는 순간이 더 중요한 거 아이가. 춘선이 호스로 뿌리는 물줄기 사이로 무지개가 짧게 피었다 사라졌다. 영주는 그 찰나의 아름다움을 눈에 담았다. 휴남동 서점의 마당은 이제 꽃과 고양이 그리고 사람들의 이름 없는 진심들이 어우러져 세상에서 가장 풍성한 숲이 되어가고 있었다. 영주는 서점 문을 잠그기 전 마당의 씩씩이들을 향해 조용히 속삭였다. 오늘도 여기서 함께 살아줘서 고마워. 밤 공기를 타고 날아온 이름 없는 꽃향기가 서점 안으로 깊숙이 스며들었다. 달빛 아래 고양이 노랭이는 제 집처럼 서점 마당을 지키고 있었고 휴남동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게 깊어갔다. 휴남동 서점의 낭만적인 풍경 뒤에는 영주만이 짊어진 무거운 숫자들이 있었다. 서점을 연지 반년이 넘어가자 초기 오픈 효과는 사라지고 냉혹한 현실이 장부 위에 빨간 줄을 긋기 시작했다. 임대료는 매달 어김없이 찾아왔고 새로 들여온 책값과 민준의 월급 그리고 에스프레소 머신 유지비까지 계산하고 나면 영주의 손에 쥐어지는 것은 허탈한 한숨뿐이었다. 사장님, 이번 달 신간 발주 리스트예요. 근데 지난달보다 조금 줄여야 할까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서류를 건넸다. 민준도 눈치가 빠른 청년이었다. 서점 카운터에서 영주가 계산기를 두드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의 커피 내리는 손길도 신중해졌다. 영주는 숫자가 빼곡한 장부를 덮으며 억지 미소를 지어 보였다. 아니에요, 민준 씨. 보고 싶은 책이 없으면 손님들은 더 안 올 거예요. 일단 그대로 가요. 하지만 말처럼 쉽지 않았다. 대형 온라인 서점의 파격적인 할인과 당일 배송 서비스 앞에서 골목 끝. 작은 서점은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았다. 어떤 손님은 서점에서 1시간 동안 책을 훑어보고는 스마트폰으로 최저가를 검색해 주문하고 나가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영주의 마음엔 서늘한 바람이 불었다. 테헤랄로에서 수십억대 프로젝트를 주무르던 그녀였지만 단돈 10,000원짜리 책 한 권에 일희일비하는 지금의 모습이 가끔은 초라하게 느껴졌다. 영주씨, 와 그리 얼굴이 반쪽이고. 어디 아픈 거 아이가? 수선집에서 고구마를 쪄온 춘선이 영주의 안색을 살폈다. 영주는 춘선 앞에서만큼은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었지만 오늘따라 어깨가 무거웠다. 이모, 서점 운영하는 게 참 쉽지 않네요. 책을 사랑하는 마음만으로는 안 되는 게 있나 봐요. 춘선은 서가 사이를 쓱 훑어보더니 탁자 위에 고구마를 내려놓았다. 장사가 다 그렇지 뭐.
내 수선집도 처음엔 손가락만 빨았다 안 하나? 근데 영주씨 장사라는 게 돈만 오가는 게 아니라 마음이 오가는 기다. 사람 사는 냄새가 나야 돈도 따라오는 법이지. 춘선은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몇 장을 꺼내 영주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거 내 바지 밑단 줄여서 번 돈이다. 우리 손주놈 동화책 한 권 더 사줄라니까 영주씨가 제일 좋은 놈으로 골라놔라. 서점 망하면 내 고구마는 누가 묵노. 춘선의 투박한 격려에 영주는 울컥했다. 하지만 경영난은 단숨에 해결되지 않았다. 급기야 영주는 퇴근 후 편의점 아르바이트라도 알아봐야 하나 고민하며 밤길을 걸었다.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정말 맞는 걸까? 혹시 나는 서점 주인이라는 허울 좋은 낭만에 취해 길을 잃은 건 아닐까? 다음 날 서점에는 오랜만에 승우 작가가 찾아왔다. 그는 요즘 집필 중인 소설의 마무리를 위해 서점 한 구석에 자리를 잡았다. 그는 영주의 가라앉은 분위기를 눈치챘는지 조용히 다가와 책 한 권을 건넸다. 나의 길을 잃다라는 제목의 오래된 여행기였다. 작가님, 이 책은 왜? 제가 첫 소설 쓰고 나서 길을 잃었을 때 읽었던 책이에요. 거기 이런 문장이 나와요. 길을 잃었다는 것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 위에 서 있다는 뜻이다. 영주 씨는 지금 길을 잃은 게 아니라 휴남동 서점만의 길을 만드는 중인 거예요. 승우는 영주의 장부를 보더니 의외의 제안을 했다. 사장님, 우리 여기서 유료 글쓰기 강연 한번 해볼까요? 제가 재능 기부할게요. 참가비는 책 한 권 값으로 하고요. 서점 살리기 프로젝트 저도 돕고 싶습니다. 민준도 거들었다. 저도 커피 원데이 클래스 열게요. 원두값만 받고 제가 아는 노하우 다 알려드릴 수 있어요. 영주는 가슴이 뜨거워졌다. 혼자 고민하던 숫자의 감옥에서 이웃들이 그녀를 끌어내주고 있었다. 며칠 뒤 휴남동 서점에는 활기가 돌기 시작했다. 승우의 글쓰기 강연에는 멀리서 찾아온 독자들이 가득 찼고 민준의 커피 클래스에는 동네 아주머니들이 모여 깔깔대며 커피를 배웠다. 춘선은 강연 중간에 식혜와 떡을 날라주며 서점 홍보대사를 자처했다. 여러분, 우리 서점 책 많이 사주이소. 그래야 이 예쁜 쥔장이 우리 동네 오래오래 살지. 춘선의 외침에 손님들이 웃음을 터뜨리며 지갑을 열었다. 그날 저녁 영주가 정산한 매출은 지난달의 2배가 넘었다. 하지만 영주를 더 기쁘게 한 것은 숫자가 아니었다. 서점이 어려울 때 기꺼이 곁을 내어준 사람들의 마음이었다. 영주는 서점 일지에 새로 적었다. 가끔은 길을 잃어도 괜찮다. 길을 잃어야만 만날 수 있는 풍경이 있고 그때 비로소 나를 도와줄 손길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밤이 깊어 서점 문을 잠글 때 춘선 내 수선집 불빛은 여전히 환했다. 영주는 춘선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경영난은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었지만 이제 영주는 두렵지 않았다. 휴남동 골목 끝 이 작은 서점에는 숫자로 계산할 수 없는 단단한 연대가 뿌리내리고 있었으니까. 영주는 민준이 남겨준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생각했다. 길을 잃은 곳에서 만난 이정표들이 오늘따라 유난히 눈부시다고. 휴남동의 밤은 그렇게 책과 사람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들이 어우러져 깊어가고 있었다. 경영난의 파고를 한 차례 넘긴 휴남동 서점에는 묘한 활기가 감돌았다. 숫자가 주는 압박감은 여전했지만 영주의 마음속에는 그보다 더 단단한 무언가가 자리 잡았다. 그것은 혼자서는 버틸 수 없어도 곁을 내어준 이들과 함께라면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기분 좋은 낙관이었다. 영주는 이 감사한 마음을 나누기 위해 특별한 이벤트를 기획했다. 이름하여 달빛 독서밤. 해가 진 뒤 서점에 불을 끄고 은은한 조명과 달빛 아래에서 오직 책과 나 그리고 낮은 목소리의 대화에만 집중하는 시간이었다. 영주 씨, 밤에 서점을 연다고. 아이고, 밤눈 어두운 할매들은 책 읽다가 졸기 딱 좋겠네. 춘선이 수선집 마당에 널어둔 천들을 거두며 농담을 던졌지만 정작 가장 먼저 신청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은 그녀였다. 춘선은 밤샘 독서를 위해 특별히 무릎 담요 몇 장을 새로 누벼 가져오기까지 했다. 행사 당일 저녁 휴남동 골목은 평소보다 고요했다. 서점 유리창 너머로 따스한 오렌지빛 조명이 스며 나왔고 민주는 오늘을 위해 준비한 달빛 블렌드 커피를 내리기 시작했다.
평소보다 진하고 묵직한 향기가 서점 안을 가득 채웠다. 승우 작가는 평소 쓰던 낡은 노트 대신 손님들에게 나눠줄 짧은 편지지를 준비했다. 밤 9시 서점 문이 잠기고 본격적인 달빛 독서가 시작되었다. 참가자들은 서점 곳곳에 흩어져 자리를 잡았다. 누군가는 1인용 소파에 몸을 파묻었고 누군가는 서가 바닥에 앉아 등을 기댔다. 춘선은 영주 옆에 앉아 돋보기를 코끝에 걸치고 그림책을 펼쳤다. 1시간 동안의 침묵 독서 시간. 서점 안에는 책장 넘어가는 소리와 민준이 내린 커피의 온기, 그리고 가끔 들려오는 골목 고양이의 울음소리뿐이었다. 영주는 문득 고개를 들어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낮의 치열함을 내려놓고 오직 문장 속에 침잠한 사람들의 얼굴은 마치 깊은 명상에 빠진 수행자처럼 평온해 보였다. 테헤랄로의 빌딩 숲에선 절대 볼 수 없었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지 화면이었다. 침묵의 시간이 끝나고 영주가 작은 스탠드 불빛 아래서 입을 뗐다.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을 흔든 문장이 있다면 하나씩 나누어 주시겠어요? 가장 먼저 손을 든 것은 민준이었다. 그는 늘 쓰던 취업 준비용 단어장 대신 두꺼운 철학책 한 권을 들고 있었다. 저는 이 문장이요. 우리는 결과로 평가받지만 과정으로 살아간다. 그동안 제 삶은 오로지 합격이라는 결과만을 향해 달려왔거든요. 그런데 이 서점에서 커피를 내리고 책을 읽는 이 과정이 사실은 제 진짜 삶이었다는 걸 오늘 밤에야 깨달았어요. 민준의 고백에 승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저는 제 소설의 마지막 문장을 오늘 여기서 완성했습니다. 완벽한 문장을 쓰려 애쓰기보다 진심이 담긴 마침표를 찍기로 했다. 여러분 덕분에 저도 다시 글을 쓸 용기를 얻었습니다. 사람들의 진솔한 이야기가 이어지자 춘선이 쑥스러운 듯 손을 들었다. 그녀는 영주가 권해준 에세이집의 한 페이지를 펼쳤다. 내도 한마디 거들어도 되나? 여기 보니까 사람은 사랑받은 기억으로 평생을 산다 카대. 내는 수선집 하면서 손님들 떨어진 단추 달아주고 구멍난 양말 꿰매주는 게 그냥 일인 줄 알았다. 근데 영주 씨랑 민준 총각, 승우 작가님이 내 감자전 맛있게 묵어주는 거 보면서 알았다. 내도 여기서 사랑을 참 많이 받고 있었구나. 내는 이제 수선할 때 사랑도 한 땀씩 같이 넣을 끼다. 춘선의 투박한 진심의 서점 안은 금세 뭉클한 공기로 가득 찼다. 누군가는 조용히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고 누군가는 옆 사람의 손을 가만히 맞잡았다. 달빛은 서점 천장의 창을 통과해 사람들 머리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그것은 하늘이 휴남동 서점에 보내는 다정한 응원 같았다. 새벽 2시 행사가 마무리될 무렵 영주는 참가자들에게 승우가 쓴 짧은 편지 한 통씩을 건넸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당신의 밤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읽은 문장 하나가 당신의 내일을 지탱하는 든든한 기둥이 되길 바랍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서점을 나서고 춘선도 누비 담요를 챙겨 수선집으로 향했다. 영주와 민주는 남은 커피잔을 정리하며 창밖을 보았다. 휴남동의 새벽은 짙은 푸른색으로 물들어 있었다. 사장님, 오늘 밤은 정말 꿈 같았어요. 서점이 살아있는 생물처럼 숨을 쉬는 것 같았거든요. 민준의 말에 영주는 미소 지었다. 맞아요. 책 속에 갇혀있던 글자들이 사람들의 목소리를 빌려 밖으로 나온 밤이었어요. 민준 씨, 우리 정말 잘 해온 것 같아요. 영주는 서점 불을 끄기 전 마지막으로 서가 사이를 걸었다. 낮에 보던 서점과 달빛 아래의 서점은 전혀 다른 공간이었다. 책들은 이제 상품이 아니라 저마다의 사연을 품은 다정한 이웃처럼 보였다. 춘선네 수선집 앞에선 춘선이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내놓은 듯한 작은 물그릇이 고양이 노랭이를 기다리고 있었다. 휴남동의 달빛 독서 밤은 끝났지만 그 여운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밑줄처럼 깊게 새겨져 내일의 태양을 기다리고 있었다. 영주는 오늘 밤 자신의 일기에 단 한 줄을 적었다. 함께 읽는다는 것은 혼자가 아니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다. 휴남동 서점의 사계절이 한 바퀴 돌아 다시 봄이 찾아왔다. 작년 이맘때 먼지 쌓인 폐가 같은 건물 앞에서 옥수수를 씹으며 막막해하던 영주의 모습은 이제 찾아볼 수 없었다.
서점 앞마당의 씩씩이 개망초는 작년보다 더 무성하게 군락을 이뤘고 그 곁에는 춘선이 몰래 심어놓은 채송화와 봉선화가 알록달록한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서점을 연 지 딱 1년이 되는 날 영주는 서점 문을 잠시 닫고 테이블 위에 정갈한 편지지를 늘어놓았다. 지난 1년간 이곳을 거쳐간 인연들에게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게 안부를 전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영주 씨, 벌써 1년이라니 시간 참 빠르다 안 하나? 내 오늘 수선집 일도 팽개치고 떡 해왔다. 춘선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시루떡 한 판을 들고 들이닥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1년 전보다 훨씬 맑고 당당했다. 춘선은 이제 서점에서 그림책을 빌려 손주에게 읽어주는 독서가 할머니로 통했다. 이모 고마워요. 이모 없었으면 저 벌써 서울로 도망갔을지도 몰라요. 영주의 말에 춘선은 떡을 썰며 짐짓 엄한 표정을 지었다. 어디를 가노? 영주 씨가 우리 동네 기둥인데. 내 요새 재봉틀 돌리면서도 책 속 문장이 자꾸 생각나서 일이 더 잘 된다 아이가. 사람이 밥만 묵고 사나 마음도 묵고 살아야지. 춘선의 떡 잔치에 민준과 승우도 합류했다. 민준은 이제 더 이상 구인 사이트를 뒤지며 한숨 쉬지 않았다. 그는 서점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커피와 책의 페어링이라는 주제의 작은 독립 잡지를 창간했다. 취업준비생이라는 꼬리표 대신 콘텐츠 에디터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은 것이다. 사장님, 저 이번 호에 우리 서점 단골 손님들 인터뷰 실었어요. 다들 이곳이 자기 인생의 간이역 같았대요. 민준이 건넨 잡지 첫 장에는 영주가 서점 입구에 적어두었던 문구가 멋진 캘리그라피로 적혀 있었다. 승우 작가 역시 몰라보게 달라져 있었다. 덥수룩하던 수염을 깎고 말끔해진 그는 휴남동 서점에서의 일상을 담은 에세이집 재봉틀 소리로 문장을 수선하다를 출간해 베스트셀러 작가로 화려하게 복귀했다. 영주 씨 덕분입니다. 여기서 멍하니 보냈던 그 오후들이 제 문장의 걸음이 됐어요. 승우는 자신의 책 첫 장에 휴남동 서점, 나의 영원한 북카페에게라고 적어 영주에게 건넸다. 네 사람은 서점 마당 벤치에 앉아 떡을 나눠 먹으며 지난 시간을 추억했다. 비오던 날의 감자전, 경영난에 밤잠 설쳤던 기억, 달빛 아래 나눴던 비밀스러운 고백들까지. 휴남동 골목 끝 이 작은 공간은 이제 단순한 서점이 아니라 상처 입은 영혼들이 모여 서로의 세살을 돋게 하는 거대한 치유의 숲이 되어 있었다. 모두가 떠난 저녁 영주는 혼자 남아 마지막 편지를 썼다. 수신이는 1년 전의 나였다. 안녕 영주야. 1년 전 테헤랄로에서 도망치듯 이곳으로 올 때 너는 참 많이 울었지. 여기가 막다른 길이라고 생각했을 거야. 하지만 봐, 여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정거장이었어. 춘선 이모의 투박한 온기, 민준 씨의 정직한 커피 향, 승우 씨의 고뇌하는 문장들이 너를 다시 숨쉬게 했단다. 이제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너에게는 이 깊고 다정한 휴남동이 있거든. 영주는 편지를 접어 자신이 가장 아끼는 낡은 수필집 사이에 끼워 넣었다. 그리고 서점 불을 끄기 전 마지막으로 서가 사이를 천천히 걸었다. 책들은 이제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니었다. 춘선의 눈물을 닦아준 그림책, 민준의 불안을 잠재운 철학서, 승우의 멈춘 펜을 돌려준 시집들. 그 모든 문장이 영주의 가슴 속에서 별처럼 빛나고 있었다. 서점 밖으로 나오자 춘선 내 수선집 간판 불빛이 오늘따라 유난히 따뜻하게 영주를 맞이했다. 고양이 노랭이는 마당 입구에서 기지개를 켜며 영주를 쳐다보았다. 영주는 노랭이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고는 골목길을 따라 집으로 향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더 이상 서두르지 않았다. 세상이 정해준 속도가 아니라 오직 자신의 심박수에 맞춘 편안한 걸음이었다. 등 뒤로 휴남동 서점의 간판이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반짝였다. 어서 오세요. 여기는 당신의 마음을 수선해드리는 휴남동 서점입니다. 영주는 나직이 읊조렸다. 내일은 또 어떤 문장이, 어떤 이웃이 이 문을 열고 들어올까. 설레는 기대를 품은 채 휴남동의 밤은 가장 눈부신 달빛과 함께 깊어갔다. 소설 달빛 아래 휴남동 서점은 그렇게 마침표가 아닌 다음 장을 기약하는 쉼표를 찍으며 끝을 맺었다.